이런 이제 그 어수선한 시대가 됐을 때 야심가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서 세상을 이제 어떻게 소나기에 넣어보려고 하는 건 뭐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는 일인데, 이럴 때 삼국지 매력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개성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이루어간다는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흘러온 얘기는 동탁이라는 인물이 이제 한번 나와서 천하를 지배하는데 준비가 별로 안 된, 야심만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끝내 이제 여포한테 배신당해서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신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신정권이 또 그 어떤 동탁을 죽인다는 것에서만 초점을 뒀지, 자기 나름대로 동탁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국정을 끌고 나간다는 준비를 안 해놓은 바람에 구동탁군이 다시 반격해 와가지고 이제 구동탁군의 이각과 곽사라는 두 장군이 또 권력을 장악해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역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단순한 계책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또 반목을 하죠.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구동탁군의 분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서로 그 반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책을 대신 중에 양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반간계라는 계책을 써요. 이 반간계는 이제 그 우리 36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반간계다. 그러니까 서로 이간질을 시켜갖고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야, 저 친구가 너를 미워해가지고 널 죽이고 지 혼자 권력을 쥔다 그런다. 이짝 가서는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금방 그 수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다툼이 이제 계속이 돼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권력을 잡으려니까 그 당시는 아무래도 봉건 시대고 황제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 친구가 승리자가 되는 거니까 서로 황제도 이제 뺏어가려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이거 참 못 살겠거든. 그래갖고 이제 도망칠 궁리를 하죠. 도망치는 게 어디로 도망치냐면 예전에 자기가 태어났고 황제가 됐던 낙양으로 이제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 찬스를 봐서 이제 드디어 장안을 떠나갖고 낙양으로 이제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황제 동도를 향하다 그러는데, 이 동도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흔히 중국사에서 동쪽에 있는 이 도자는 보통 이제 도성 그러면 서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도는 낙양이고, 이제 서도, 이거는 장안을 얘기하죠. 요즘 서안, 이건 요즘에 낙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황제가 드디어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장안을 떠나서 낙양으로 행차를 하는데, 이 친구도 또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오는 사이에 뭐 식량, 이 궁녀와 뭐 병졸과 수천 명을 거느리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숙박 문제도 그렇고 식사 문제도 그렇고 그 이동 행군 중에 어떤 뭐 질서나 또는 어떤 일정한 거리까지 행군한 이후에 뭐 쉰다든지 이런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허둥지둥 도망치듯이 떠났고, 뒤따라 또 이각과 곽사가 군대를 보내서 황제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갖 뭐 보통 어려운 걸 겪는 상황이 아닌데, 이때 서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황제를 구하는데, 이 서황은 나중에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은 관우랑도 친해지고 상당히 그 걸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도 중간에 만나서 휘하에 거느리고 하지만 낙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낙양은 폐허가 돼 있고, 그 동탁이가 낙양에서 장안으로 떠날 때 다 불질러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운막 같은 궁궐 속에서 이제 궁궐이라고 아니라 운막 같은 데서 이제 궁궐이라고 칭하고 이제 머무니까 이거 뭐 사는 게 그야말로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은 들에 나가서 날곡식들, 이제 야생곡식들 채취하러 다니고, 병사들은 뭐 기록에 보면은 서부 말에 배가 고프니까
병사들끼리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나오죠. 아무튼 준비 안 된 시대에 이렇게 그 어수선해지고 백성들만이 아니라 권력 집단들도 그냥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계속 잠시 권력을 쥔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파괴된 사회는 온통 전체가 혼란스럽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드디어 이제 난세가 극에 달하는구나.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대안은 뭐냐? 반드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질서를 가진 세력이 꼭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가 이제 그 다음 세상을 끌고 나가는 건데, 이때 조조라는 친구는 이제 그 군전제를 성공시켜가지고 곡식도 군량미도 풍부해지고 병사들도 상당히 이제 정예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제 그 현재의 선동반도 하단 부분에 연주란 지역에서 이제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으니까 황제가 낙양에 왔다가는 조조한테 구원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바로 이 황제를 만난 후에 도읍을 옮기자, 우리 거점으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허도 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은 바로 이제 구동탁군의 분멸, 황제의 장안 탈출, 낙양에 와 보니까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허도의 도읍을 정한 허도 정권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가 허도에 자리 잡고서 이제 새로운 조정을 꾸미죠. 이때 이제 조조 밑에 있는 소위 3인의 뛰어난 2인자들. 그래서 이제 정권이 수립되면은 우리가 뭐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사 문제죠. 적재적소에 어떤 인물이 들어서냐.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욱은 시중 상서령이라는 벼슬을 가져요. 이 벼슬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거고, 순우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친구는 군사 참모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청와대 안보보좌관쯤 되겠지. 그리고 이제 곽가가 있죠. 이 곽가가 사마죄주라는 벼슬을 갖습니다. 이 보통 죄자는 한문으로 쓸 때는 이 제자를 써요. 근데 이 제자를 벼슬에다 넣을 때는 죄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3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3인의 이제 리더십이 우리가 2인자 리더십,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에서 볼 때 우리는 1인자 리더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2인자 리더십도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인자라는 것이 이제 흔히 우리 영의정 같은 거 얘기할 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다. 그래서 한 사람 밑에 있지만 만 명보단 위에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중요한, 어쩌면 역사를 끌고 나가는 동력은 이 2인자 리더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을 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재상의 족보들, 우리가 회사로 얘기하면 대표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역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그 살림을 꾸려나가는 2인자, 이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중국사에서는 명재상의 족보가 뭐 강태공이라든지 관중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또 유명한 이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 순욱이, 최근에는 뭐 중국서 원자바오 총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운례도 마찬가지고 덩샤오핑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명재상 족보에 넣거든요. 이렇게 그 명재상들이 많았는데 이 순욱, 순유, 곽가가 바로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영의정, 좌의정, 무의정에 해당하는 이 명재상 반열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에요. 이 순욱은 상당히 그 합리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화합을 좀 이끄는 이런 형의 그 아주 유능한 책사고,
이 수뉴는 원래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풀려나요. 그 동탁이가 죽는 바람에. 그래서 상당히 지사형이죠. 어떤 자기 뜻이 있으면 과감성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수뉴형. 그 다음에 이 곽가는 굉장히 의리의 돌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조 말고는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이런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좀 안정적이고 화평이고, 이 사람은 어떤 그 대의명분을 뚜렷하게 하면서도 상당히 과감하고, 한 사람은 외부의 뭐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주군 또는 자기 회사, 자기 조직에만 충실한 이런 그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허도 정권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지고 조조가 중원을 차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들 뭐 조조가 지나치게 뭐 잔꾀를 많이 쓰고 황제를 픽업해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뛰어난 2인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허도 정권이 초기부터 안정적인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조 정권이 강해지는 이런 일이 동탁의 그 구동탁군이 분열한 이후에 중원 지역에서는 조조의 세력이 황제를 데려다가 놓으면서 조적 체제라는 걸 구축하죠. 즉 뭐냐면 황제를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반대자는 드디어 얘기하자면 조정의 적이다. 이제 이런 대의명분까지 획득을 하고 유능한 참모 집단을 통해서 허도를 중심으로 한 조조 정권이 굉장히 안정적인 정권이 되고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주위에 몰려있던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 요즘처럼 뭐 이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전부 다 그 안정된 지역으로 치안도 잘 유지가 되고 합리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인구수도 팽창을 하고, 이게 역시 경제 발전은 인구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치안 유지가 잘 되고 권력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면서 단합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을 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허도 정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조 정권이 중간에 안정이 돼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조조가 차지하는 지역의 남쪽에 이제 서주 지역에 그 조조의 복수전 때문에 서주 땅이 유비 것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조가 출정한 사이에 요 전역이죠. 이제 그 조조가 지나치게 복수전을 감행하게 되니까 반조조 연합군이 생겨나가지고 조조하고 이제 싸우게 됐을 때 여포가 찾아와가지고 여포가 반조조 연합군 두목이 되고, 조조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포도 물리치니까 여포가 할 수 없이 이제 유비에게 식객으로 의탁을 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원술, 유비, 여포란 세 사람이 조조 진영의 허도 정권 남쪽에 소지역에 이제 군벌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지금 조조 정권과 달리 전혀 캐릭터가 틀리죠. 우리가 원술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대단한 야심가인데 실력은 없고, 과거에 우리 집이 어떻게 잘 살았는데, 우리 집이 대단한 집안인데 내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지방 소군벌로 끝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친구고, 유비는 물론 왕족 출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집신 팔아서 먹고 살고 가난했던 친구가 도원결의를 통해서 힘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서주 땅까지 차지했으니까, 그런대로 이게 정직하고 의리도 있고 좀 세상을 좀 평화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포란 인물은 조그만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뭐 천없는 것도 배신하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따지자면 요즘으로 기업체로 비교를 하자면은 하나는
뭐 왕년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이 아직도 꿈에서 못 깨어난 한 친구와 가난했지만 그래도 큰 뜻을 품고 있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뭔가 기업을 읽어보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수장 정도에서 유비를 이해하면 좋겠고, 이쪽은 기업도 아니고 그냥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필요하면은 그냥 내가 모시던 사람도 그냥 뒤통수에서 죽이고, 이런 친구가 세 지역을 맡아서 차지하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원술, 유비, 여포가 서주를 둘러싸고 드디어 이제 서주 쟁탈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원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과거 지향성의 맹목성과 유비가 지향하고 있는 뭔가 좀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뜻과의 충돌, 요 사이에 배신을 일삼는 여포란 인물이 이제 끼어가지고서 또 조조 정권 남쪽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장비의 이제 그 실수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원술이하고 싸우려고 이제 유비가 출정을 하는데 본거지를 지킬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킬 거냐니까 제일 처음에 관우가 지키려고 해요. 그럼 네가 지키면 나가서 싸울 인물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장비가 내가 나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런 지적을 하죠. 너는 술 처먹고 그냥 걸핏하면은 부하들 때리고 말이야. 넌 못 믿겠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절대 술 딱 끊고 앞으로 그냥 부하들은 절대 때리지 않을 테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그 원술이하고 싸우고 오시라고. 근데 이제 출정한 사이에 장비가 이게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역시 그날 또 연회를 열어서 지가 혼자 먹으면 미안하니까 대신들에게 다 또 술 한 잔씩 권하는데 조표라는 친구가 난 술 못한다고.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엄마 술 먹으려는데 왜 안 먹어? 그래갖고 이 조패가지고 이놈이 이제 앙심을 품어갖고 여포 진영에 연락해가지고 여포가 요거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배신자형을 끝없이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 치는 바람에 장비가 혼자 술 먹고 쳐들어왔으니 뭐 싸울 수가 없어서 허겁지겁 도망가요, 그때. 그래가지고 관우하고 유비가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막 가진 쇼를 다 하죠. 죽겠다고 그러니까 말리고, 그때 관우가, 그러면 그때 유비 가족들을 장비가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그 형수님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형수커녕 나는 도망치기 바빠서 모르겠다고, 여포 진영에 있다고. 관우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내니까 유비가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뭐 얻는다고 이렇게 즐거워할 게 뭐 있고 잃어버렸다고 뭐 이렇게 낙담할 게 뭐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이라는 건 이게 소위 마누라나 자식은 그냥 옷 같은 것이고 형제야말로 이건 중요한 일이다. 그래가지고서 이 가족 문제로 보면은 유비가 참 무책임한 가장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이때 아마 유비가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그 의리로 뭉친 집단과 동시에 마치 통이 큰 인물의 대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기 휘하를 결속시키는 또 리더십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조조 진영이든 유비 진영이든 뭔가 그래도 1인자가 보여주는 그런 적재적소의 인물 기용이라든지, 유비는 설령 적재적소의 기용을 못했어도 큰 그릇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해가지고 겨우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결과는 아무튼 서주성을 뺏기는 바람에 예전과 달리 이제 여포가 유비에게 신세지는 게 아니라 유비가 여포에게 신세지는 처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서주성이라는 본거지 변두리에 있는 작은 소패성이라는 곳에 이제 유비가 다시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여포 입장에서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원술이라는 놈이 여기를 노리니까 나 혼자 원술과 싸우려면 힘이 붙이고
그러니까 유비를 잡아둬야 원순과 싸우는데 유리하니까 유비에게 소패성을 줘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때 또 원순이가 머리를 쓰죠. 야, 저 여포랑 유비를 갈라놔야지 또 서주성을 뺏겠거든. 그러니까 여포에게 제안을 해요. 야, 내가 군량미 몇십만 석을 줄 테니까 그 유비란 놈을 좀 없애자. 그럼 여포란 놈이 또 군량미 준다는 맛에 또 저기 유비 진영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여기서 못 견뎌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조조에게 의탁하러 가는 겁니다.